한 30분씩 시간 줬죠. 토론자들은 19분 있다가 아까 이제 규정했는데 하여튼 지키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좌장께서 저는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온 지가 이제 22년 됐습니다. 거주지를 옮긴 지가 22년이에요. 제가 헌법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논의한다기 때문에 참 이런 프로그램은 한국에 와서 처음 참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들 생각되는 것이 제가 정치대학에서 헌법을 배울 때 교수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무엇을 물어봤는가 하면은 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인민이라고 말하고 왜 전 남조선은 국민이라고 말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보니까 교수가 통일되면은 통일된 땅에서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은 인민들이고 함께 살지 못할 사람들은 다 계급적 원수다. 계급적 원수는 지금 현재 남조선 땅에서 살으려니까 자기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최승호 교수님 그 발제에서 구체적으로 그 답변이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승호 교수님은 학자로서 이 북한 헌법을 이제 논했는가 하면은 저는 학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아온 체험적 차원에서 북한 헌법에 대한 문제를 조금 논의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철학 자체가 계급론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든 정신 세계든 다 계급적으로 조각으로 이제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거기에 이제 입각해서 헌법이 작성됐을 것이고, 특별히 좀 더 내려가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당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은 유명무실한 거나 같은 것인데 국가이기 때문에 형식을 갖췄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에서는 그러면 계급적 원수들은 뭘 규정하느냐? 소유권을 가지고 규정해요. 소유권이 있으면 계급적 원수라고 하고 소유권이 없으면 무산계급이라고 합니다. 인민에 들어갈 인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급, 그럼 통일된 땅에서 같이 살지 못할 사람, 계급적 원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아까 헌법에도 제기된 바와 같이 지주 자본가, 부르주아지, 그다음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 이건 다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북한 헌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저는 그 보쌈을 원래 좋아해요. 그래서 보쌈집에 한번 이제 들어가는데 카운터에 사장이 앉아 있다가 TV에 그때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나올 때 그 사장이 아주 요리를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안함 말이야, 북한이 안 했다는데 자꾸 말이야, 북한이 했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다가 깜짝 놀라서 사장! 하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사장도 놀랐고 그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사람 다 놀랐어요. 그럼 모든 이목이 나한테 다 집중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아웅산 폭파 작전할 때 김정일 옆에 있었는가? 대답 못해. 나는 있었단 말이야. 당신 칼리비 폭파 작전할 때 김정일 옆에 있었는가? 대답 못해. 나는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음식점 당신 거야? 아니 자기 소유로 돼 있대. 이제 공산화되면 삐약도! 이러니까 이놈의 정신이 들은 문화이지. 그렇게 하고 내가 음식점에서 큰 소리 쳤기 때문에 개성에서 그 식사하는 분들을 향해서 소리 한 번을 간단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밥 맛있게 먹고 애국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 그 다음부터 그 음식점에 갈 때마다 사장이 절 보고 그저 90도로 인사하면서 애국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한은
소유권에 의해서 계급이 이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국가 가치관이 다 있죠. 북한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선 첫째로 우상숭배 가치관이에요. 이 때문에 북한은 신적인 국가고 그 신 사상에 의해서 그 신의 유일적인 영도에 의해서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사상으로 움직이는 이와 같은 우상숭배 국가로 이제 국가를 만든다 하는 게 그 첫째 가치관이고, 둘째 가치관은 계급적 철학관에 의해서 인간 증오 사상의 가치관입니다. 때문에 계급적 원수는 용서할 수 없다. 다 죽여야 된다. 이것이 북한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북한 헌법에 그대로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에서 하라면 하라는데 왜 안 하면 죽어, 이런 공포 정치. 이 세 가지가 국가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은 뭐 다름없습니다. 김일성 패밀리의 영원한 그 왕권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이 같은 가치관이죠. 이를 위해서 북한 헌법도 만들어졌고, 그 헌법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동당 규약도 만들어졌고, 기타 당율적 지도체제를 위한 10대 원칙도 만들어졌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분야에서의 제정된 질서와 규정들이 다 이 가치관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조선인민군 사례 규정을 내가 한자도 틀림없이 다 필사했는데, 그 규정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이 가치관에 공유하기 위한 그 규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헌법의 핵심, 말하자면 중앙집권기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무기로서의 법입니다. 법적인 무기예요. 이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인데 이걸 법화해놓고, 그러면 북한의 독재 체제가 어떻게 도대체 구성되어 있는가? 우선 첫째로 정치 사상적 독재 체제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령, 당, 직명, 농군명, 여명, 사료청, 선언단, 유치원, 타가서, 이게 정치 사상적 독재 체제예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내가 최근에 보니까 북한하고 뭐 자주 이제 정보를 내가 봤습니다만은, 보니까 종북 세력도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 안에 잡아있더라고. 보니까 잡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당국가니까, 그다음에 직명이 뭡니까? 노동계급 조직이에요. 노동자 조직. 농군명 뭡니까? 농민 조직이에요. 여명, 출가한 여성들의 주부들 조직이에요. 사료청, 춘면 조직이에요. 선단, 이거 빨간 넥타이 맨 후대들이에요. 유치원, 그 밑에 타가소. 때문에 북한은 생후 출생해서 3개월이면 타가서 나가야 돼.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은 참 타가서 와보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에서 말하는 모태신앙이에요. 우상숭배 가치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생후 3개월 아이들도 타가서에 눕혀놓으면은 얼굴이 초상화적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 정치사상적 독재체의 사명은 사상결함과 사상주제, 사상이에요. 사상. 그 다음에 물리적인 독재체제가 있죠. 이것은 군,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사법기관. 여러분, 군은 내부 세력에 의한 독재,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인민보안성은 내부 세력에 의한 독재, 보안성은 치안 유지를 위한 독재. 사법기관은, 나는 사법기관은 북한에서 사실 뭐 맥을 못 쳐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사법기관에서 맥을 못 쳐. 재판을 안 해도 당원에 가서 허락받고 재판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수용소 보내는 아이들도 당원에 가서 딱 보내고서 그러면 밤 1시에 와서 공제가 더라고. 제가 당일꾼 아닙니까? 당 조직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막강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관이
이제 경제적인 독재 체제, 경제적 독재체, 중앙 경제니까 뭐 통제하기 좋죠. 액상 및 물질적 그 계획을 주장하면서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 하루만 무단결근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무단결근하면 귀착대가 오는 거죠. 세 번째 하면 노동자와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통제하는 독재체제예요.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독재체제는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인민관회까지 주민행정체제를 통한 독재. 여러분 여행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행중. 인민반장 결제가 있어야 여행중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부 일투력이 다 감시되고 이런 독재 체제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물론 노동당 규약이 있기 때문에 법은 부당 효력을 발생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법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이 왜 붕괴되지 않느냐, 왜 데모도 못하느냐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프로레타 독재 체제 안에서 2,500만이 한 사람도 자유가 없어. 한 사람도 벌에다 옥내에 있어야 돼. 한 사람도 다른 사상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처음에 써낸 책에 1부 북한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제2부 북한은 하나님만이 망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독재 체제를 가지고서는 북한 김정일이가 얘기했어요. 이런 체제는, 이런 정치 체제는 완성된 정치 체제다. 이것은 누구도 홈을 수 없다. 이 정치 체제이면 우리는 영원하다. 아까 우리 김수규 원장님께서 공산주의 국가는 수명이 73년이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북한은 도갈 거예요. 도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북한을 망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북한 전 국민들에게 진리를 전파해야 될 뿐, 목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이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 힘으로 탁 한 번에 그냥 해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전쟁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편에 선 전쟁은 해야 되고 하면 승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하와이 가서 미국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그 전쟁의 방법을 작전을 4가지 내가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북한의 평화적 주민들이 다칩니다. 그렇게 하면 싸울 생각하지 마. 평화적 주민? 뭐 다칠 수 있죠. 전쟁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할 거 하나도 없어. 희생이 있는 거지. 시간이 좀 같이 나도. 한국의 뭐 안정성이랄까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요. 북한 헌법은 지금까지 총 10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어요. 그러나 세습을 하다 나니까 개정이 된 거야. 세습을 하다 나니까. 세습을 안 했으면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72년 12월 27일 그 헌법 개정이 김일성이를 영원한 주석으로 만드는 헌법이죠. 그래서 북한은 매해 12월 27일을 헌법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헌법절로. 좀 찾아보면은 첫째, 북한 헌법은 북한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국가로 만든 것이다. 헌법상. 어떻게 국가를 김일성이나 김정일 국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국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하고 회담할 때도 우리 민족끼리 뭘 하자. 그러면 김일성 민족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럼 하자. 그러나 김일성 민족하고는 안 해. 이렇게 나아가란 말이야. 정부가. 왜 못해 이걸. 그래서
하십니까? 난 그래서 재성 교수님이 그 발전을 보면서 소극적이다. 북한 헌법이 이런 게 개혁돼야 된다. 그러면 그 방도는 뭔가 하고 그 방도에서 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인텔이야. 두 번째는 북한 인민들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 아니라 북한 인민들을 김일성 패밀리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 독재의 법이라는 거예요. 독재. 독재법이 그 독재 체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파해서. 세 번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훔쳐다가 주체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상으로 인한 사람들이 창조적 의식과 사상을 마비시키고 그 주체사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옮겨놓고 사상의 노예화를 했습니다. 사상의 노예화. 다섯 번째로서는 주체사상을 경제 분야에 적용시켜서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을 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북한 전체 국민의 창조적 경제적 추진력을 아예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지하자원을 북한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어놔 주셨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정말 자체는 농사 잘 지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북한식대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까지 모시고 있어. 그런데 왜 죽어야 되는가 말이야. 왜 굶어야 되는가 말이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남조선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살잖아요. 아까 경제학에서 우리 본 바와 같이. 북동방송에 나왔을 때 어떤 분이 매해 쌀 100만 톤씩 북한이 줘야 된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북한은 얼마든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다. 그런데 왜 돼야 되는가? 일하지 않는 나는 먹지 마라. 일 안 하는 거예요. 핵 만드는 걸 일했다고 할 수 없어. 일 안 했다고 그러거든. 못 끊어놨지. 우상숭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인간 전원 뭐 여러 가지 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헌법 67조 2항 북한은 다당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뭐 그 위성 당이 뭐 한두 개 있는 거 그거 북한 노동당에서 간부사업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북한 노동당의 한 부서이지 이름만 위성정당으로 좀 붙여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조화하기 위한 이 심리학적 그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 발제와 여러분들이 토론에 넘쳐나서 법을 듣고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헌법은 김일성 패밀리의 영원한 통치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김일성 패밀리의 법입니다. 북한의 헌법을 붕괴시키려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의 위력을 더욱 그 생활력을 더욱 발휘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 헌법 붕괴시키기 전에 북한 노동당 규약부터 무력화시켜야 된다. 저 토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이제 특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우리 민족끼리 하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민족 개념으로 정서적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김일성 민족, 김일성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전투적으로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 참고적으로 요즘에 그 차별도 해가지고 동성애 얘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도 이 북한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게 단순히 어떤 성 해방이나 페미니즘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실은 북한의 상당히 그 혁명화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속에 들어갔다 하는 부분을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좀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론은 또 대한민국 번영의 요인에 관해서 김태잔 남북함께 국민연합 상임대표 또 전 북한 외교관이고 최고 합작회사 사장이신 김태잔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는데 우리 김태잔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북한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자본주의적인 시효 경험을 그래도 근접하게 하신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대상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50년을 살고 여기 와서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20대 말에 평양인민경제대학 전문경제를 배우는 인민경제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중앙내각기관의 경제 분야에 경공업 분야에 들어가서 거의 30년 동안을 북한의 경제 분야를 내가 혼자 주무는 건 아니죠. 왔다 갔다 하다가 날이 갈수록 대학에서 배운 사회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는 참 한심한 거고 사회주의 경제의 무효성을 그렇게 칭찬하며 배웠는데 한 30년간을 못 나오면서 해보니까 마지막엔 북한 경제가 백성이 국민의 10% 이상이 굶어 죽는 경제가 됐고 참 세상 나가서 말하기 부끄러운 경제 일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경제도 무역 경제를 배우다 나니까 외국에 계속 많이 나가 출장을 다니고 자재도 원료자재도 사려 나가고 수출도 하고 박람회도 참가하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제일 많이 목격했습니다. 부르는 경제 시장이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다니면서 보면서 1970년대 말부터 대한민국이 그전엔 이름도 없던 남조선이라는 상품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상품이 출현되기 시작하는데 북한이 그전에 깔고 있던 그 모든 이미지를 다 말아버리고 80년대 초에 들어가니까 벌써 대한민국이 북한을 깔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지나면서 북한이 굶어 죽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저는 전문 경제인으로서 고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심하다던 자본주의 경제는 왜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자국적 민족 경제의 위대성을 가지고 있던 자기 나라에서 나온 원료자재 가지고 자기 나라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그렇게 자국적으로 튼튼히 꾸려나간다든 남의 나라 원료에 기초하지 않고 남의 나라 기술에 기초하지 않는 매어다니지 않는 이런 자국적 민족 경제가 왜 이렇게 민족이 굶어주는 경제가 됐는가 하는 많이 거슬렸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같은 한반도 남쪽인 남조선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매우 거슬렸어요. 북한의 경제력은 누가 다 하는 고민입니다. 봅시다. 해방 후 바로 내일,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내일 똑같이 한반도는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아니 1990년대부터 굶어 죽기 시작했는가 40년이 지난 북한은 완전히 쇠퇴몰락했고 대한민국은 그 대신에 세계 12, 13등급의 나라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봤어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 다음날 남과 북을 놓고 보십시오. 북한의 경제가 뭘 넘겨받았습니까? 발전된 재치, 그때 당시 지금의 대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미국을 때린 만큼 2차 대전을 발발시킨 만큼 발전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채취공업, 강철공업, 화학공업, 무기생산공업 얼마나 발전된 공업 터다가 있었습니까? 남조선에 발전소 하나, 강철공업 하나, 화학공업 기장 무슨 숙련공장, 비닐공장은 몇 개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하면 0%였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땅덩어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깔고 앉아있는 이 땅 밑에 보십시오. 땅값은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들이 깔고 앉은 땅 밑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북한은 보십시오. 땅값은 꼭대기값은 싼데 밑에는 별게 다 있어요. 솔직히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철광석에서부터 석탄에서부터 금은 동철, 아연, 마그네슘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빈 땅덩어리 깎아주면서 땅꿈치기에서 발전했는데 북한은 자기 자원 가지고 다 긁어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 우리 거심했어요, 솔직히. 뭐냐 도대체. 그
다음에 인구수를 봐요. 대한민국은 한반도가 22만 9만 킬로미터인데 대한민국은 10만 가지고 있고 북한이 12만 9만 킬로미터 2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그런데 그 대신에 대한민국은 사람이 5천만이나 빠글거리고 북한은 2,200만 되는데 2.5배가 더 많아요. 땅덩어리도 없고 뭘 것도 없는데 2만 빠글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되는가 하는 걸 경제가로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숙제였어요. 여러분은 나이 든 분들은 아시겠죠? 사는 집에서 입을 죽이려고 자기 딸 자식들을 데리싸이고 아이 먹이고 막 할아먹고 이러잖아요. 입을 죽여야 잘 사니까. 근데 대한민국 같이 엔처럼 물려받은 것도 땅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는 이말 빠글빠글 하는데요. 그런데도 잘 살아요. 도대체 난 이걸 풀 수가 없는 숙제예요. 그래서 실컷나가 한 2년 아이들 데리고 외학원이 돼서 충성하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걸 가보자. 가보자.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독재국가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다시피 공산 독재국가는 자기 나이가 분명히 있는데 언젠가는 저걸 망하게 된 세상인데 대한민국에 내려가서 그렇게 욕질하던 대한민국의 남조선에 가서 왜 어떻게 왜 발전했는지 그 원인을 좀 알아보자 하고 비행기 타고 가족을 데리고 대한민국에 훅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금 고령의 원인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고령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이사 우리 목사님께서 욕을 했는데 저는 이 토론장이 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분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북한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시간에 이 세미나를 끝내고 이제 처음 나가서 기차 타고서라니 한 두세 시간 다녀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서 어느 호텔에 가서라니 술을 먹던 어느 여자를 끌어가던 누구를 통치하는 게 물론 여자 소리 나올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극도로 북한에서 나 같은 수준에서 여자 하나 데리고 술 먹으다 내일 아침에 카페 먹고 단추 먹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자가 있었다고 자유롭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의 자유와 도시주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생산과 판매 활동의 자유가 주어졌다 이거죠. 와, 이런 나라로구나. 딱 하나만 신뢰를 끼어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한도 뭐를 끼요? 유고서라니 대한민국이 강철공업, 화학공업, 중화공업, 그러니까 선박공업 체크해봐서 경제일권 수준이 알아야 되니까 왜 발전했고 얼마나 발전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상상이 안 가는 딱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똑같은 게 뭔지 알아요? 안 나오는 게 생거무 안 나오고 원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거무 없다고 그래서 난 불편 느낍니까? 북한 사람들은 생거무 없어서 신발 없어서 하니 발버둥 댕겨요. 솔직히 말해서 원유 없어서 자동차 못 다니는 거 북한 알죠? 여러분들 여기 원유 없어서 시발 없어서 못 다니는 거 맞습니까? 달구치 내놓고 다 시발이 없어서 다 가잖아요. 원유를 여러분들 1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수입하는지 압니까? 2018년 바로 재작년에 11억 1,600만 배럴 즉 이제 토로를 따지게 되면 2억 3,900만 톤을 수입했어요. 1년에 1억 2천만 톤 내지 1억 4천만 톤을 매해 수입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평균 365일 평균 따지면 얼마인가? 하루에 30만 톤 내지 40만 톤씩 계속 수입해가지고 그걸 바다에다 배를 띄우고 거기서 받아가지고서 아니 가공해서 아니 그날에 30만 톤 내지 40만 톤을 몽땅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느 나라에 수출하는지 아니까 대한민국에 소비하고 55% 이상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데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 동남아 나라들 50개 나라에 대한민국이 한 달에 350만 톤 이상씩 원유 가공품을 수출합니다. 한 달에 하루에 30만 톤 내지 40만 톤 배가 대한민국에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원유 수송선이 10만 톤, 그래서 45만 톤까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VCLL 15만 톤 있고,
CNN 45만 ton 끝까지 이런 배가 하루에 두세 척씩 대한민국 항구에 계속 올라가면 360원 동안 그 원유 시급대가 얼마나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런데 북한은 한 1년에 원유 수입량이 얼마인가? 많아야 35만 ton, 적으면 28만 톤입니다. 1년에 대한민국이 하루에 수입해서 가공해버리는 원유 수입량보다도 작다 이거야.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야. 그러니까 공업 발전량이 발전 템포가 북한은 하루 수입량 가지고 여기는 365배가 대한민국이 앞섰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나는 정신을 끊어서. 왜 북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볼 때 여기 북한 사람들 3명 다 대한민국 분들인데 못생기지도 않았고 대가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조금씩 이해가 안 돼서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자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쭉 저기 설명하시는 거고 저런 캐릭터가 있고 각종이 있으면 저런 유대성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저게 자꾸 느껴지고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지 하는데 안타깝다니까. 여기 모인 분들을 난 욕하고 싶은 걸 지금 기분 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합시다. 여기 자기가 다 해놓은 이제 봅시다. 대한민국 발전, 근행과 발전의 요인에 대해서 제가 찾은 것, 물론 탈북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여기 오니까 자꾸 자기네가 발전한 그 요인에 대해서 자꾸 칼을 갖다가지고 헐뜯고 이러는데 발전해서 발전했고 좋은 건 지켜야 되는데 왜 자꾸 참 예전에도 말했지만 대학 와서 보니까 북한에는 지하철도 많았고 어디 좋은 인재도 많았어요. 인재가 대한민국보다 없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인재. 해방된 후에 대한민국에 있던 인재들이 몽땅 공산당으로 가보면 북한으로 들어간 인재 많아. 하나만의 노래 부르는 가수들까지도 북한으로 다 기발하기가 써졌지. 다 가서 거지가 되고 조금만 잘못해서 다 모가지가 떨어져 지금 죽은 송장이 됐지만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건 와서 보니까니 옛날 남로당 패거리로부터 해서 반정부적인 대가리만 가지는 것만 박짝박짝 할때 진짜 서울 대가리 가지는 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없는 지하 자원에 없는 인적 자원 가지고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걸 저는 여기 와서 쭉 따져봤어요. 원인 첫째, 읽을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가 지금 이건 내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그게 이념적이나 사상적 견해 가지고 자원하지 마십시오. 북한에는 김일성이 있었고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남조선 땅에는 남로당이 20만 명이나 있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임무를 받는 간첩들이 내려와서 북한과 합쳐가지고 공산국가를 세우자고 얼마나 모략을 꾸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게 딱 벌써 보고 아니다. 우리가 단독정부 세워야 한다고 해서 1년 전에 바로 72년 전에 먼저 정보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대단하고 전기도 자르고 물도 자르고 다음 해에 북한 정보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김구나 어디 영원이야. 저 김일성이 물 먹은 사람들이 깔고 앉아가지고 얼빠 안 한 정부 세워놨으면 공산주의가 등장합니다. 둘째로 이승만 대통령의 걱정이 뭔지 압니까?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 이 세미나도 없다는 것은 나는 장담합니다. 어떤 놈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도망치고 한년 따리고 끊었고 대선에 한 놈들이 있던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누가 유엔군을 끌어들이고 미군을 끌어들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냈겠습니까?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후에 어떤 경제정책을 썼던 간에 그거는 시간 상관계로 더 말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을 최초에 지켜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를 세웠다는 그 자체가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권력의 기초가 다져졌다는 걸 장담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번영의 원인,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즉 강한 지도력과 경제 발전에 대한 해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은 박정희가 잘했나? 국민이 잘했지. 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애국심도 없고 어떤 무식하기 그지없고, 그러면 임신을 할 때 백성들이 줄 일어나서 하니 혼자서 싸웠습니까? 이순신 같은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학 가는 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7.5 내지 8%밖에 못 가지만 대한민국은 87%가 대학에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따져보니까 공부를 북한보다 많이 한 분들인데 뭐가 옳고 그런지 모르니까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따질 때 발전됐고 유명했던 나라들에는 위대한 지도자와 현명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대한민국 같이 IQ가 세 자릿수가 되는 나라에는 이까지 사람들이 다 지켜놨다고 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꽉 부러지고서 이 길로 가야 돼. 넌 이 길로. 사람들이 적성에 맞게 딱딱 데려다 앉히고 일을 시켜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몽땅 대통령보다 다 똑똑하다고 주둥이 지라고 생각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거야. 지도자의 리더십. 목소리가 그거 양해하십시오. 목소리가 상당히 다르는데 이 목사는 기자 목소리 크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탈북자가 와서 대한민국을 쭉 경제발전을 연구해보고 앞으로 저 38선이 열리는데 저 독재자가 사라지는 게 땅이 그렇게 건설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배웠다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경제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인간을 수출하는, 사람을 수출하는 그 리더십. 지도자는 딴거 없어요. 지도자는 애국심만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 리더십이야. 사람을 수출하는 모조리 같은 거 국방위원장 안 치고 모조리 같은 거 정부의 국정원장 안 치고 한심한 사람들 이렇게 안 치면 나라가 개판되는데 대통령이 하라는데 막 그럼 대통령이 혼자 하려고 빠글빠글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다 움직여줘야 나라가 쭉쭉 그런 거지. 아버지만 똑똑하면 되는 겁니까? 자식들이 다 선발을 붙여서 같이 해야 가정이 일어나는 거지. 자식들은 나고 망가진다고 아버지 혼자 똑똑하다고 해야 그렇지. 망하고 말입니다. 나라나 개인식이나 똑같은 논리예요. 아버지가 똑똑하지 못하면 그 집에 몽땅 아세트 망나니 되고 몽땅 같이 내버리고만 거야. 이 간단한 논리를 왜 배척하고 지금의 이 좌파가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왜 헐뜯어내놓고 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리더십, 우리 북한 사람들은 자꾸 배움 같다는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대단한 인류가 나온 초대 대통령을 내쫓은 불쌍 부끄러운 국민이며 자기들을 무지에서 잘 살게 만든 그 대통령을 쏘아 죽인 사람들이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목표를 따라서 북한에도 그렇게 하려고 들었으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는데 이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걱정해야 되는 이 참 좋은 사항. 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데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북한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참 좋은 사항을 지금 72년 대한민국 건국을 앞두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가지고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토론으로 이제 사회주의 헌법에 대해서 김영수 진검다리 공동대표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김영수 대표님은 전 북한 안청산 연구원 연구사고 또 김일성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네, 앞서 발제하신 분들 또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하게 되는 토론도 이제 이미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1년 전에 한국에 올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의 헌법을 대학교 안에 수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헌법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도 몰랐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떤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6년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통일 대박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통일되려면 북한과 남한의 법을 뭔가 이제 바꿔야 되는데 북한 법과 남법을 둘이 합쳐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법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제가 대학 박사과정을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법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다 마쳤고 지금 논문 준비하는 중인데요. 그거 하는 과정에 제가 과연 북한의 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우리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또 훌륭하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통일되면 일부 법 전문가들, 북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식의 북한 헌법과 우리 한국의 법들을 짬뽕한다. 이것이 아니라 전체 100%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우리 모든 법들이 그대로 북한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항상 지금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이제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하신 발제, 김일성 왕가의 통치 비법 그리고 북한 헌법의 실체 여기에 대한 토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발제자님께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우사가 완결판으로 개정되어 있고 또 사회주의 헌법 소문이 신종국가 김씨가의 기도문이다. 또 그리고 북한의 검사 판사들은 김씨 왕가의 집사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공감하고요. 오늘 저는 북한 소문에 대해서 과연 그 등장한 배경이 어떻게 등장했고 그 소문에 있는 내용 중에 100%다 이룰 수는 없지만은 그 내용의 요점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북한의 통치 기구라든가 그리고 헌법에 구성됐던 변화 과정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소문은 처음부터 나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북한도 48년도 우리의 대선헌법이 나온 것처럼 북한도 그 당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이제 나라를 정부를 만들면서 그때 자기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그리고 김정일이가 북한의 후계 세습을 이어가면서 그때 이제 법을 뜯어고쳤습니다. 완전히 개정하면서 그때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문은 15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북한에서 오신 우리 북한 출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다 몰랐을 겁니다. 저도 한국에 왔어야 북한의 헌법이 이렇게 소문이 헌법이 소문이 아니라 마치나 우리가 북한에서 많이 들어왔던 학습 지각을 보는 것 같은 북한의 우상화, 김씨 우상화에 대한 그런 학습 지각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선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3년째를 끝나고 나서 이제 97년도에 바로 이제 북한에서는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때 나온 소문이 15개로 되어 있다가 그 위에도 3개를 추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18개의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장이 단 한 문장입니다. 물론 그 문장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또 그리고 미국 또 헌법도 보게 되면 문장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처럼 이렇게 헌법 소문이 정말 장황하게 되는 그런 이제 헌법이 없습니다. 북한 그 사회주의 헌법 소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이것이 헌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모든 헌법의 내용의 문장마다에 김일성과 김정일 이름이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들에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비롯해서 정말 그 위대한 분들의 이름이 우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70년 10월 동안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맘에 교육을 먹인다면서 그러면서 못 먹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고시국가로 만들어 놓은 김정일의 이름이 헌법에 18개 문장이 10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 안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조선의 시조라는 등 그리고 또 거기도 민족의 태양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민족이 과연 대한민국도 포함해서 민족의 태양입니까? 이렇게 소문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절세의 애국자, 사회조선의 수호자,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소문에 이번에 또 핵보유국을 또 띄워넣죠. 김정은이가 이번에 소문에다가 우리는 핵보유국으로서 강성대국이 희망한 대통령을 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통일이 구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김일성, 김정일은 참말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인물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헌법에 지금 우상과 선전을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여기다 또 헌법 안에 또 뭐였냐면 영도 예술의 천재라는 등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서문에서 우리가 좀 중시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장들을 우리가 왜 이 헌법 안에 이런 것을 넣겠는가? 여기는 분명 북한은 적화 통일을 꼭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대로 자기 김정은의 또 앞으로 김씨 왕조의 그 노예의 독재 사설 속에 꼭 넣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결심이 담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당이 명복 밑에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이 영원한 주석으로 영원한 주석이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김일성을 떠받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높여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게 이런 것을 위해서 기술 발전을 위한 주체의 위협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싸운다는 건데요. 이게 여기는 겁니다. 주체혁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와닿지 않아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 적화 통일을 하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주체혁명 위협의 완성 이것이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 이 문장에서 북한에서 밝혔습니다. 이 헌법 자체가 국가법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이 헌법이다. 법합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하면서 이번 내용은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래 넣었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게 19년 8월 작년에 북한은 마지막에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완결판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서 이제 헌법 구성과 그 변경 좀 말씀드릴 건데요. 북한의 헌법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90도로 보게 되면 그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게 되면요. 표에 우리 한국의 헌법은 10장으로 되어 있고 북한의 헌법은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은 확실하게 삼권 분립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헌법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입법부, 행정부 다 있고 사법부가 다 이제 법원, 재판소, 헌법재판소 다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전혀 그런 것이 명시 안 되어 있고 정치경제 문화라고 하는 한마디로 북한에서 말하는 3대 혁명, 그러니까 사상기술문화라고 하는 그 3대 혁명에 기초해가지고 헌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북한 헌법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냐? 그건 아닙니다. 그 91쪽 보게 되면 북한의 우리 대한민국 48년도 나왔던 지역헌법과 그다음에 70년도 사회주의헌법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 헌법과 우리 헌법 보게 되면 비교가 북한도 마치나 최고인민회의,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부가 이제 있고 이렇게 북한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의 흉내를 내서 이렇게 헌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그전의 헌법과 지금 헌법을 보면서 일부 법 전문가들은 북한의 헌법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91쪽에서 기본권과 운명에 대해서 잠깐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북한도 법을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 추구권도 마찬가지고요.
또 뒤에 보시게 되면 자유권, 평등권, 뭐 사회권, 총무권, 참정권 이 모든 것들이 자세한 내용을 이제 제가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유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75조에서 공민은 고주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했지만 북한은 전혀 그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그 자유, 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했지만 저는 북한에 살 때도 저희 같은 동네에서 성명생이 났다고 해가지고 80이 되는 어머니가 어느 하루 순간에 정치본부에 끌려간 그 상황을 직접 봤기 때문에 헌법은 이렇게 사회주의법에 명시됐지만 절대로 이 헌법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많은 일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북한도 이걸 정확히 밝히지 않냐,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뭔가 거짓말 같아 보인다, 마치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헌법 자체 구성도 잘못했지만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 자체도 거짓말이 많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평등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철저하게 신분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버지가 농사라 해도 자신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지만 북한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많은 우리 국민들 중에는 지금 벌써 70년 세월이 지나간 우리 건국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부족하고 있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까지 현재 현 상황을 대학들 가면 요즘도 북한 체제에 대한 연구 또 그리고 막스 레닌주의 연구 동호회가 지금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각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북한이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마치나 이렇게 명시화된 거짓 헌법인 사회주의 헌법을 연구합니다.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일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회권도 마찬가지고 총무권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권도요. 북한은 이 총무권에서 신소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기 많은 탈북자분들도 동네에서 내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신소하려고 하면 신소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아내들이 피해를 봅니다. 중앙당이 신소 잘못한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당회라든가 이런 데서 압박을 줘가지고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북한은 철저하게 이 헌법은 전혀 이제 우리 생활에 북한 주민들 생활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고요. 참정권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북한은 이름 자체가 조선 민주주의라고 썼는데 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은 선거할 때 대한민국 와서 놀라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가 유지돼가지고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뭐지 했습니다. 사실은 습관된 것이 선거장에 가게 되면 후보자 한 명이고 당에서 선출한 사람이 후보자 이름이 되고 무조건 투표해야 되는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은 모든 당들에서 후보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너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누가 어떤 건지 집에 오는 타블릿 보고도 이게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누구를 해야 될지 막 고민스러웠었는데 바로 그런 북한에서의 참정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통치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뭐 헌법 그 위에 이제 농당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강교학이 있고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95쪽 보게 되면 통치기구도를 지금 여기다 지금 올렸는데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의 교시 말씀이 다른 상위권에 놓여 있고 북한 주민들은 헌법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김일성, 김정일 교시 학습을 토요일마다 시키는데요. 대한민국 오면 토요일날은 쉬는 날 아닙니까?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토요일날은 다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아침 첫 시간에 무슨 강연회를 하고 생활총화를 다 참가해야 되고 교시 말씀을 침투받는데 그때 이제 교시 말씀 침투받을 때 교시를 한다 교시 말씀을 이제 불러주면 다 써야 되는데요. 쓸 때 다 시험해 봤죠. 김성 공식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말하면 그걸 따랐을 때 김일성, 김정일 이름을 일반 글쓴 포인트보다 더 크게 쓰지 않으면 당에서 그걸 이제 알아채고는 불러가서 비판받습니다. 심할 때는 정치적인 문제를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시 말씀을 써야 되고요. 그 교시 말씀이 가장 높은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 일반 주민은 헌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헌법 잘 모릅니다. 오직 대학들에서 이제 그 헌법 특강을 강의 신청하는데 그때 헌법 강의하면서도 저는 북한 헌법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대로 이런 게 있구나만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 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북한의 대의원입니다. 우리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파워가 큽니까? 왜냐하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의 대의원들이 대한민국보다 2배가 많습니다. 한 600명 됩니다. 근데 그 대의원들이 법을 만들지 못합니다. 북한의 법은 동당에서 어떤 법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리면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대의원들은 최고인민회에 참가해가지고 거수권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노동당에서 만드는 법인데 그걸 거수권을 들었을 때 자기가 들지 않으면 그 들지 않은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뭐 감옥에 가는 건 둘째고요.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온 가족이 연좌제로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다 온 우리 탈북자들이 그래서 자유를 이렇게 소중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오늘 이 주제에 맞게끔 마지막에 좀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1년 살고 오면서 요즘에는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형법과 또 대한민국의 형법, 그리고 북한의 형사소송법들을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든가 입법부에서 지금 법을 발의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걸 봤을 때 법이 뚝딱뚝딱 지금 북한처럼 지금 발의되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거대 괴물 전단처럼 되어 있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는 국민들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헌법을 지키고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정말 이제 또 다시 해오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북한의 법전들, 이런 책자들이 많이 지금 대한민국에 쓰러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북한 전문가들, 또 북한의 법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걸 지금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좀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헌법과 북한의 모든 실상을 연구하기 전에 북한 탈북민들이 진짜 호소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탈북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보다도 북한에 한 번씩 공원에 갔다 와서는 자기가 방문한 기술을 자랑하고, 또 그리고 북한에 갔을 때 북한 당국이 이끌어준 대로 가봤던 평양시와 또 극장처럼 마련되어 있는 자기가 갔던 그 방문 패키지에 따르는 그걸 갔다 오는 걸 가지고 마치면 북한이 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 전문가들이 갔다 온 북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극장입니다. 그 극장을 갔다 왔다고 해서 절대로 북한을 다 안다고 말하지 마시고, 진짜 북한이 과연 어떻게 법이 구성되어 있고 북한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탈북자들의 그 증언들을 더 구체적으로 좀 지나마 듣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 토론을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 대표님. 자, 이로써 이제 발표 토론 다 마쳤습니다.